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학기 국제개발협력론, 국제개발론 4주차, 4주차 두 번째 2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인간 안보에 관해서 개발협력에서 보는 인간 안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먼 시큐리티라고 하는 이 인간 안보 개념은 1994년 UN 개발협력, UNDP라고 하죠. UN 개발협력이 1994 인간 개발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휴먼 시큐리티라는 것은. 그러니까 좀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안보라는 것이 국가의 외교 관계 혹은 또 군사적인 어떤 힘, 파워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하면 보통 안보라고 하면 국가 안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 안보라고 했을 때는 인간에 초점을 맞추어서, 국가가 아니라 인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간이 일상생활의 조건, 또 식량, 어떤 인간의 고용 문제, 직장이죠. 건강, 인권, 공공 안전 이런 어떤 것들의 어떤 기준, 평가 기준에 의해서 인간의 시큐리티가, 안보가 정의되어지고 또 평가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는 국가의, 정부의 외교 관계나 군사적인 힘,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안전을, 국가를 존위를 보장할 수 있는, 존립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어떻게 보유하고 또 운용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인간 안보는 어떻게 보면 인간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지켜주는 것,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일상적인 생활을 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 이런 의식주의 해결 같은 것들이겠죠. 그리고 또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해야 하니까 인권 문제가 들어가겠고요. 또 그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의 안전 문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범죄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부터도, 그런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것을, 개념을 통해서 인간 안보 개념을 발전시키고, 또 원조에 있어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춘 원조를 시행해야 한다 하는 그런 국제사회의 공감대, 공여국 간의 공감대가 있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정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인간 안보의 구성 요소를 한 두 가지 정도로, 그러니까 공포로부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교재에서는 나눴는데,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생명과 존엄에 대해서 위협을 받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해서 그것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 그것이 이제 공포로부터의 자유의 개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뭐 문화, 환경, 뭐 이런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좀 광역적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7가지 범주를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안보, 식량안보, 건강안보, 그리고 환경안보, 개인안보, 공동체안보, 또 정치적 안보, 뭐 이렇게 나누어서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제 분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안보라는 것은 뭐 인간 생존에 필요한 어떤 경제적인 욕구들, 그런 것들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해야 되니까 노동이나 어떤
직업을 통한 노동이나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확보되는 것, 그것을 경제 안보라고 하고요. 식량 안보라고 하면 뭐 그 말 그대로 먹는 것에 대한 해결인 거죠. 생존하려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생존하려면 기본적인 영양, 그냥 근근히 목숨을 연명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 건강한 어, 육체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영양이, 식량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 식량 안보 문제죠. 그리고 건강 안보, 이건 뭐 질병이나 어떤 뭐 이런, 우리 요새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런 부분들, 이런 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환경보호라는 것은 환경 오염에 따라서 인간 개인의 어떤 존엄의 안전을 위해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대기 오염이나 뭐 식수 오염이나 뭐 다양한 그런 환경 차원에서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그런 것이고, 개인 안보 차원은 뭐 개인이 이제 공동체 내에서 이제 어떤 범죄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국가 내부에서의 개인이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고, 국가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건 이제 뭐 인권 문제와 관련하기도 하고, 어떤 그냥 사회 범죄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같은 뭐 단일 민족, 단일화되어 있는, 요즘 조금 다르다고 해도 상당히 단일한 그런 문화와 외모와 기타 민족적인 그런 구성체를 가지고 있어서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지구촌에 참 많은 국가들이 다민족 국가들이죠. 그래서 그 국가 내에서 그 인종적인 소수 인종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해, 그런 거 없이 개인의 어떤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의 개인 안보입니다. 공동체 안보 같은 맥락에서 좀 더 공동체 차원에서 그 공동체의 어떤 내려오는 관습이나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어떤 개인의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문화 관습들이 어떤 개인 여성에 대한 어떤 위협이나 그런 불평등으로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부터의 자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 안보라는 것은 뭐 인권 문제라든가 어떤 정치 참여의 어떤 평등성 문제, 이런 다양한, 우리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그런 다양한 자기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 안보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인간 안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정립되어가는 개념이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그 개념이 걸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국가 안보와 지금 좀 상대적으로 새로운 인간 안보를 어떤 차이가 있고 강조점이 다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국가 안보가 어떤 전통적인 국가 안보를 통해서는 개인은 그냥 국가 안보가 확고하면 개인은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는 것이죠. 안전하게 외부의 적으로부터 뭐 침해받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수동적인 보호, 국가로부터 수동적으로 보호받고, 또 뭐 원조도 그냥 주는 원조 받는 어떤 그런 차원의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인간 안보 차원에서는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원조를 받아도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원조를 유치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어떤 좀 더 나은 발전된 상태로 활용하는 그런 그 개념들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교재 사회 안전망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 어, 앞부분에서 얘기할 때 어떤 사회 안전망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본래는 사회 안전망이라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어, 시작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로 오게 되면 시민 사회, 그리고 또 개인의 어떤 인권 문제, 개인의 어떤 인권 보호 차원의 관심이 국제 사회에서 커지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의 어, 사회 안전이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개인, 그리고 또 시민 사회 차원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에 대한 그 관점이 경제나 사회적인 위기 시에 개인에 대한 보호를, 사회적인 개인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 시에 개인을 보호하는 사회적인 시스템, 뭐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97년 에 우리가 IMF를 맞았는데, 그때 이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융 위기가 이렇게 퍼져나갔죠. 그 금융 위기 당시에 특히 사회 안전망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빈번하게 사용되고 또 많이 익숙하게 되었는데, 금융 위기 당시에 어떤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몰락이라든가 개인의 어려움들이 어떤 단순히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개인을 돕는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또 그 원인이 그런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어떤 구조적 차원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해결도 사회적으로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IMF 당시에 아시아의 금융 위기를 통해서 발생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많은 그 개인들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경제적인 또 기타 그 경제적인 몰락, 쇠퇴를 통해서 또 다른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의 해결이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해결이 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 설명하기 위한 어떤 개념으로 사회 안전망이라는 그런 개념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경제적인 또 기타 경제와 관련해서의 개인의 어려움, 그 낙후가 해결되는데, 그것이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원조에 있어서도 국가가 국가에게, 또 국제기구가 국가 저개발 국가에게 원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사회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또 원조를 하는 그런 또 노력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국제기구나 어떤 국가들의 단체들에 따라서 사회 안전망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그런 개념 규정을 조금씩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른 국제기구가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어떤 초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원조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대충 우리가 사회 안전망에 대한 그런 개념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월드뱅크, 세계은행이나 IMF에서는
사회 안정을 뭐라고 개념 규정하냐 하면 어떤 기업의 구조 조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본의 의도적인 행위의 부정적인 결과. 그러니까 기업의 구조 조정이나 자본의 어떤 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개인이 사회 구성원이 보호받을 한다. 보호받는 그런 보호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 안전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등에 의한 경제적 궁핍이나 예기치 않은 재난에 빠진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입을 보존해주는 제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지금 IMF 지금 저기 그 코로나19 사태하고 같은 거죠. 이 예기치 않은 이런 재해에 빠져서 어, 사람들이 수입이 없어진 것이죠.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가 보존해주는 제도, 시스템. 이것이 바로 사회 안전망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월드뱅크나 IMF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ABD 아시아개발은행에서는 사회적 보호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서 개인을 노동시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정책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보호받는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거나 뭐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부터 개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서포트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회 안전망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엔 사회개발연구소에서는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된 구조적인 거 그리고 또 일시적인 빈곤이나 실업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고안된 그런 사회적인 인프라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금씩 비슷비슷하면서도 약간 좀 다른 것 같은 뭐 그런 것이죠. 이렇게 개념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구축해 나가는 것이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원주를 하면서도 그래서 OECD에서는 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자력만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인 장치다. 그렇죠? 우리 또 얘기한 거랑 조금 비슷하죠. 그러니까 개인의 우리 IMF 때 그런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몰락이나 어려움이 어,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 그때부터 많이 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개념이 많이 회자됐다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초점 상당히 충실한 개념인 것 같아요. OECD의 정의가. 그래서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의지할 대상인 사회적인 장치. 그게 바로 어, 사회 안전망이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도 보면 그래서 좋은 사회 안전망이라는 거는 변화에 적응하는 적절성,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이해 조율, 그리고 자원의 또 지원에 충분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원의 충분성, 그리고 받는 것, 좀 공정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 수혜의 공정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그리고 또 동기부여가 병행되고 또 지속 가능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 요인들이 갖추어진 그런 시스템 그것이 바로 사회 안전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취약 국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교재에 보면은 이 취약 국가는 역시 또 좀 다양하게 개념 규정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쭉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용어 개념들이 딱 법전에 무슨 법과 같이 이렇게 딱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개념들이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계속 발전되어 가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교재를 읽으면 좀 고개 끄덕거릴 수가 있는데 이거 뭐 이렇게
비슷한 얘기 같으면서도 자꾸 다르게 표현을 하지?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이 아, 태생적으로 이렇게 아, 자연과학이나 어떤 수학처럼 딱 픽스된 개념과 어떤 그런 설명이 사실은 좀 덜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국제개발이라는 원조를 국제 사회에서 선진 어, 국가들이 이제 후발 개발도상국들을 경제 지원 발전할 수 있도록 경제를 지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저개발 국가 국민들도 선진국 못지않게 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이제 원조를 하고 또 이제 더 그 효과를 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금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개념들을 발전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효과적인 원조를 해야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축적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는 것이죠. 더 정교하게. 그래서 이 취약 국가들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데 또 거기 또 취약 국가라는 개념이 또 발전하는 거죠. 개발도상국이 결국은 취약 국가라는 것은 개발도상국들이 취약한 것이죠. 선진 국가에 비해서. 그래서 어, 비슷한 얘기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약 국가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원조를 주는 공요 국가나 공요 국제기구 같은 공요 기관에 따라서 취약 국가, 그러니까 원조를 받는 수원국을 얘기하는 취약 국가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제 대체로 어떤 국가의 기능 그리고 또 산출 거기 국가의 어떤 그 사회 기능에 의해서 결과로 나오는 거 또 그 어떤 관계 문제 요런 세 가지로 이제 원조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원조를 어떻게 원조를 받은 것들을 기능하는가 그리고 그 원조 받은 게 어떤 결과를 내는가 그리고 또 그 원조의 관계 뭐 그런 것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능 측면에서는 국가가 시민들의 안보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하고 이런 국가들을 바로 아, 취약국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산출 차원에서는 빈곤이나 폭력, 테러, 난민, 전염병, 뭐 이런 질병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국가 이런 국가들이 어, 취약국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관계 측면에서 보면 국가들 간의 상호관계가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웃국가, 외교가 어려운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역도 마찬가지고요. 무역 관계도 마찬가지고 외교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국가들. 그런 국가, 뭐 개인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사회성이 없고 혼자 있기만 하고, 그러니까 좀 병적으로 혼자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기타 뭐 이런 것들 그런 상황들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도 그렇게 이웃 국가들과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국가들이 바로 취약 국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취약 국가의 이게 원조가 필요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 국가는 왜 취약해지는가? 그러니까 그 국가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행정 시스템이 그래서 국가의 다양한 제반 행정 제도가 미비돼 있거나 아니면 행정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도 상당히 부패가 심하거나 그죠? 아니면 정치적인 불안정이 심해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불안정한 거 이런 문제점들을 취약 국가들이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와주지 않으면 외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 그 취약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그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 안보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차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취약 국가의 원조의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런 근데 이게 이런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세계 인구가 한 60억 정도 본다면 50억 정도 볼 때 15억 인구가 바로 이 취약 국가에 거주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국가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러면 국가가 어떤 인간 안보를 국민들에 대한 인간 안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제도가 미비돼 있고 또 제도가 갖춰져 있을지라도 상당히 부패가 심해서 어렵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불안정해 가지고 법 집행이 엉망이고 막 그런 취약 국가라면은 독자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럼 그런 국가가 신탁 통치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 존재 정치 공동체들을 위해서 스스로 잘 해나가게 하기 위해서 신탁 통치라는 개념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UN 내에 생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신탁통치위원회라고 지금은 뭐 유명무실해졌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상당히 중요한 기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탁통치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 스스로 그 취약 국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념 규정했던 딱 그 취약 국가들이 이제 신탁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취약 국가라는 평가를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국제사회에서 당신들은 취약국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통치해 줄래?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의 경우에 그걸 용납하지 않죠. 그 우리도 그래서 신탁 통치 반대하는 그 반탁 운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은 신탁 통치를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냥 미군정 하에서 이제 바로 이제 48년에 1948년에 이제 정부를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국제 관계에서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최고의 어떤 단위 그 가치인 주권 국가라는 주권 개념하고 이게 상당히 좀 갈등의 소지가 모순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만일에 국제사회가 취약국가라고 평가를 해서 그 취약국가를 잘 도와주기 위해서 신탁 통치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그 국가를 국가라고 인정하는 한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탁 통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개념상 신탁 통치는 국가를 출범하기 이전 상태의 공동체는 신탁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 통치의 목적이 뭡니까? 주권을 가, 주기 가질 때까지 대신 위임해서 통치를 해주는 것이 관리를 해주는 것이 신탁 통치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취약 국가들이잖아요. 취약 국가라는 것은 취약하지만 이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일방적으로 국제사회가 원조의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신탁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권 침해가 되니까. 이게 이제 참 현실과 이상 사이에 잘 제대로 원조가 효과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선진국이 매니지 해주면 관리해주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을 돕거나 어떤 선생님이 어떤 학생들을 우리 도와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말을 어, 물 먹이기 위해서 강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는 거는 말이 직접 마셔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사회에서 원조를 주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원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자기 어떤 발전을 이루느냐는 결국 그 주권을 가진 국가의 몫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 것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가는 결국은 어, 개별 국가의 몫이 수원국에
몫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좀 나은 선진국으로서 할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수원국이 나는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당신들은 이것밖에 못해 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성인이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주권을 가진 주권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성인이 된 거니까, 자식이라 하더라도 도와줄 수 있지만 자식한테 너는 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부모가 지원해 주는데 이것밖에 못해 하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들면 지원 안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나 지원 안 할 수 없는 거죠. 부모로서는 또 지원을 해야 되고,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에서 뻔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개발 국가를 나몰라라 할 수는 없고 지원은 해주고, 그래서 다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도와주면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국제사회의 몫이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자국의 발전을 꾀하느냐는 결국 수원국의 몫이 아니겠는가. 이 부분이 아, 참 어려운 부분이죠. 예. 그런 것들이 핵심인 겁니다. 전체 교재를 떠나서 교재를 이렇게 관통하는. 음, 이렇게 또 보면 이제 또 인도적 지원이라는 부분이 나오지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 이게 다 국가 원조해주는 뭡니까? 결국 공여국이 도와주는 국가가 수원국, 원조를 받는 국가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원국이 수원국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원조를 할 수 있겠는가를 공여국 입장에서 고민하고 하는 모습들인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그죠? 그래서 그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또 인도적 지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 안보에 어떤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이겠지만, 그래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거는 자연재해 또는 인위적인 재해, 인간의 인위적인 인재라고 하죠. 그래서 천재와 인재를 막론하고, 이 각종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지원, 이거를 인도적 지원이라고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의 어떤 원칙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인도적 지원이라는 개념은 바로 2차 세계대전, 1차, 그러니까 두 번에 걸친 양차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 때문에 많은 어떤 군인뿐만이 아니라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겠죠. 그 포로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의 문제, 그런 사회 문제, 국제사회 공통 문제가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국제사회가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그런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적대국가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인도적으로 인간의 존엄만 유일한 가치로 생각했을 때 하면서 지원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후에는 그 국제 적십자 사를 통해서 많이 이제 주축이 돼서 많이 이렇게 활동이 되어 왔는데, 국제 적십자가 국제 인도법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이렇게 해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그 논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그리고 또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국제사회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ODA 이제 재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국제 원조가 이 ODA도 2005년이 되면은 처음으로 국제사회에서 천억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DAC 이 회원국들이
어, 총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들의 원조한 액수가 1,000억 달러를 넘어가면서 이게 뭐 상당히 규모가 이게 국제사회에서 사실은 큽니다. 정상적인 무역 이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원조해주고 하는 그런 규모가 1,000억 달러라는 것은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커진 이후에 이제 어떤 그 부채 탕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줄 때 무상 원조도 있지만 이제까지는 상당 부분 이제 유상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차관 형식으로 아니면 빌려주거나 아니면 각종 어떤 그런 상황에 어떤 그렇게 어, 어, 그, 어, 그 원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원조 받는 수원국이 원조를 받았는데 이게 빚이 되는 거예요. 빚이 갚아야 되는 빚이. 그러니까 이게 빨리 기대한 효과를 내 가지고 발전을 해서 빚을 탁탁탁탁 갚아주면 좋겠는데 우리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국제사회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서 저개발 국가들에게 원조도 하고 했는데 뭐 그렇게 신통한 결과를 못 낸 거죠. 그래서 한때는 상당히 그 피로 원조 선진국들이 원조해주는 입장에서 상당히 피로도 많이 쌓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때는 좀 그 원조액이 좀 줄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빚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니까 파산할 순 없으니까 마치 개인 빚 저기 신용 회복시켜 주듯이 국제사회에서 특히 이제 그 원조해준 국가에서 차관을 빌려준 국가에서 탕감해주는 그런 어,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 어, 환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탕감해준 것도 원조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잖아요, 그죠? 빚을 갚아야 되는 빚을 안 갚아도 돼 하는 것도 준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이제 그 부채 문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로 부채 탕감 문제가 원조에 있어서도 이슈로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그 ODA 재원 조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쭉 보면 이제 그동안 ODA 그 유엔에서 그 ODA 원조가 선진국들이 원조는 한 요 정도 하는 게 좋겠다 하고 벌써 1970년에 유엔 총회에서 각 그 선진국들의 어떤 GNI 대비 한 0.7% 정도까지는 좀 원조를 해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그게 2002년이나 2008년 그 이후에 21세기 들어서도 각종 국제기구에서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0.7% 정도는 GNI의 0.7% 정도는 좀 저개발 국가의 좀 원조로 좀 기여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어, 선진국들도 이 정도 충족하는 국가가 몇 개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좀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요 정도 나라가 한 0.7% 이상의 ODA를 제공을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그 표가 나오죠. 스웨덴이 2008년 기준으로 해서 0.98%, 룩셈부르크가 0.97, 노르웨이가 0.88, 네덜란드 0.82, 아일랜드가 0.8 해가지고 이런 국가 정도가 유엔이 권고한 0.7% 이상이고 뭐 가장 액수로 보자면 가장 많다고 하는 미국도 0.19%밖에 안 되고 전체 그 OECD 개발원조위원회 전체 평균이 0.31%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OECD 이 DAC 개발원조위원회 평균에 근사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이 원조 액수가 규모가 상당히 커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수행할 그런 주체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 그 ODA 자격증이라든가 또 이 ODA를 수행할 주체들이 민간 기업을 비롯해서 각종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부채 빈공국 뭐에 대한 부채 탕감 이런 또 항목으로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 그 아까 얘기했던 아, 그 빚이 많은 국가들, 그죠? 원조가 그대로 빚으로 전환된, 그래서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들, 그런 국가들이 고채무 빈공국이라고 하겠죠. 그런 국가들이 이제 뭐 이렇게 또 몇 개로 좀 나눕니다. 그래서 고채무 빈공국이 도대체 어느 정도 채무가 많아야 고채무 빈공국이라고 인정을 받느냐 하면, 2009년 기준으로 뭐 IMF하고 월드뱅크가 얘기한 건데, 아주 심각한 채무 빈공국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부채 총액이 자국의 GNP의 80% 이상인 국가. 그러니까 GNP의 80% 이상의 부채라고 하니까 사실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뭐 개인으로 따지면 월급이 있는데 1년 연봉의 8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1억 연봉을 받는 사람이 8천만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면 심각한 채무 빈곤국이다, 이렇게 IMF와 월드뱅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국가의 수출액의 2.2배 이상, 그러니까 수출하는 거에 2배 이상, 2.2배 이상이 빚이다, 이럴 때 바로 심각한 채무국이라고 하고, 그 위에 이제 중간 채무국 정도 얘기를 하면 중간 채무 빈곤국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개발 빈곤국 중에서. 그런 거는 이제 80%가 아니라 48%에서 80% 이하. 그러니까 48% 미만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아주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채무 빈곤국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48%에서 80%까지가 중간 채무 빈곤국, 80%가 넘으면 심각한 채무 빈곤국,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빈곤국들이 대부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들이 대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런 채무 빈곤 국가들에 대해서 부채를 탕감해주는 그런 노력도 또 많이 기울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들이 결국은 부채가 원조를 통해서 부채가 생기게 되는 그런 큰 또 원인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야 그러면 왜 원조를 갚는 원조를 하게 하느냐 해서 갚을 의무가 없는 그냥 무상 원조를 늘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70년대 말부터 이제 채무 문제가 부각되니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무상 원조의 비중을 상당히 높이고, 우리나라만 해도 무상 원조의 비율이 우리 교재 표 3-12에 보면은 2002년에 비해서 2010년이 보면 거의 절반 정도가 무상 원조로 이루어지고, 지금은 더 증가했겠죠. 그래서 2002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역을 위한 원조 이 부분이 있는데요. 교재 204페이지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공여국이 국가 정부가 이제 중심으로 돼서 이제 원조를 해주는데, 이 무역을 위한 원조라는 것은 무역하고 이 원조하고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한 국가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이 중국을 원조할 때 막연히 그냥 원조를 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써가 아니라 일본의 무역 이익과 연계된 사업 중심으로 원조를 해줬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중국의 상하이서부터 위에 산둥반도 청도 이쪽으로 철도를 논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중국을 위한 기간 인프라를 놓아주는 원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주로 일본 기업들, 일본에게 돌아가는, 일본 무역에 돌아가는. 왜냐하면 상하이를 통해서 일본의 일본의 수출품이 상하이로 도착하고 상하이에서 중국 북방으로 어,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았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에 어, 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원조를 주는 수원국들이 그냥 뭐 버리는 돈이 아니라 어차피 하는 원조라면 나에게도 자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국리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겠죠, 사실은. 그래서 무역을 위한 원조라는 부분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무역과 원조 개발이 어떤 이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제 연관해서 이제 일반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차원에서 이제 원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민간 협력이 좁은 의미, 조금 넓은 의미 개념 규정을 할 수 있는데 좁은 의미로는 개발도상국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추입하는데 그러니까 원조하는데 있어서 민간 재원과 공적 개발 원조 ODA가 같이 가는 거. 이게 이제 민관 협력이죠. 그러니까 해외 원조 해주는데 ODA 원조의 그 주체인 원조를 주는 기관인 ODA 수행하는 기관, 그러니까 ODA와 민간의 돈 재원이 같이 가는 거. 이게 민관 아주 좁은 의미에서죠.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어, 수원국, 개발도상국이 수원국이 어떤 그 지역 주민을 파트너로 참여시켜 가지고 단순히 그냥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수원국 국민들이 지역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공적 기관이나 민간 기업 그리고 수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기업이 어디 수원국 주는 받는 국가의 민간인이 적극적 민간의 기업이나 민간인이 참여하고 그리고 또 공여국의 민간 기업들이 참여해서 원조를 주는데 그 원조를 단순히 받는 게 아니라 받는 국가에서도 민간이나 기업이 참여해서 같이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거. 그걸 이제 민관 협력이라고 하고 사실은 우리나라 ODA 해외 원조의 대부분이 이 형태로 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코이카에서 해외 원조 이제 공고를 할 때 다양한 민간 기업들과 어떤 그 주체들이 서로 컨소시엄도 하고 해서 이걸 사업을 따내는 거죠. 수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뭐 1억 불이다 하면은 1억 불의 재원을 받아서 민간 기업이 여기에 또 참여하기도 하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 재원으로 그 현지의 수원국에 가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의 어떤 장점이 뭔가 하면 민간 기업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 하는 거에 대한 노하우가 이 민간 기업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니까 계속 축적되지요.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축적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민간 기업이 해외에 그런 저개발 국가에 일종의 투자하고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그거에 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뭡니까? 저개발 국가에 갔을 때 이 투자가 효과를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투자하고 이윤을 못 남기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비즈니스하는 민간 기업은. 그러니까 그 리스크 때문에 미처 투자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하고 진출할 수 있는 엄두를 내지 못했었는데
이게 민관 협력해서 원조를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상당히 감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미 그 투자 비용을 누가 어디서 받는 겁니까? 내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원조 재원으로부터 투자 재원을 지원받으니까 투자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자신의 노하우를 실현할 수 있는 거니까 투자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당히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어, 사업 조건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민관 협력을 통해서 어, 공여국의 민간 기업들이 상당히 어떤 비즈니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들을 조금 우리가 알기만 하면 여러분이 이제 졸업한 이후에 이런 어, 그 ODA 관련해서 해외 원조 관련해서 좀 경력이 생기고 또 관련된 곳에 같이 일하면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다 보면 스스로 이런 회사나 이런 단체를 결성을 해가지고 직접 그 우리 정부의 해외 지원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또 그런 주체들이 많이 생겨나는 걸 사실은 정부가 원하고 있고요. 왜요? 원조하는 규모는 자꾸 커지는데 이것을 수행할 주체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충분히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격려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교재도 자꾸 한번 천천히 자꾸 반복해서 읽으시면 내용이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 또 새로운 분야 차원의 어떤 여러분 앞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또 진로의 개척이라고 할까요? 아직까지는 블루 오션에 가까운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국내로 따지면 사회적 기업인 것처럼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니까 자기 투자의 리스크는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을 통해서 이윤도 남길 수 있고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국제사회로 넓혀가니까 이런 민간 기업이 사회적 기업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국가로부터 재원을 투자 재원을 받아서 그것을 그 개발도상국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죠? 기여하면서 그런 차원. 그러니까 기업 활동하고 ODA 정부 ODA하고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기업 참여 민간 협력 요 분야 요 분야가 뭐라 그럴까요? 이 3장의 큰 핵심이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어, 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리고 뒤에 이제 남남협력 삼각협력 요 차원이 나오는데 이거는 남남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게 저개발 국가들을 얘기하는 거죠. 남북 문제 얘기하면 북쪽에는 선진공업국들, 남쪽 남반구가 이제 저개발 국가들이 몰려 있다고 해서 남북 관계라 그러죠. 남남 협력이라는 거는 이 저개발 국가들의 협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선진국만 그 원조를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선진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원조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원조를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원조 받는 거를 완전히 제로로 하고 순수히 원조를 주기만 하는 국가가 우리가 된 거죠. 그죠? 2009년인가요? 12년인가요? 확인 한번 해보시면 그 된 거죠. 그게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유일한 국가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조금 상대적으로 나은 개발도상국들이 원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남남 협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국제사회의 개발 협력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개발도상국들 신흥공업국이라고 할 수 표현을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 남남 협력 차원에서의 원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마지막 5절에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했는데 이건 이제 환경 지속 가능하다는 걸 얘기할 때는 항상 환경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속 가능하다는 건 왜냐하면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발이라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인간 안보든지 경제 발전이든지 뭐 이런 게 이루어지더라도 환경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자연재해나 뭐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돼서 어떤 뭐 기근이나 홍수가 들고 하면 아무리 경제가 예를 들면 뭐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쫙 하면 하루아침에 인간 안보든 그 국가의 어떤 경제든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환경이라는 거죠. 지구의 환경.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든가 최근에 어떤 지구촌 차원의 환경 문제는 이렇게 영향력이 커서 어, 원조의 어, 목적인 저개발 국가들도 선진 국가들 못지않게 행복한 국민들도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완전히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 문제가 결국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이슈인데 그래서 기후 문제 그죠? 기후 문제 그런 그러니까 가장 특별 큰 것 중에 하나이겠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환경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과 관련해서 기후 문제에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녹색 그 공적 개발 원조 ODA도 녹색 ODA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2008년 이후에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좀 익숙하겠지만 저탄소 뭐 녹색 성장이나 성숙한 색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국제 원조 개발 협력 차원에서 이런 녹색 성장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나왔고 지금도 그런 선상에서 뭐 수소 전기차라든가 다양한 뭐 태양광이라든가 무슨 그죠 뭐 그런 원전에 뭐 좀 이렇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원전을 대체하기 위한 이런 녹색 에너지 뭐 이런 개발 문제도 결국은 지속 가능한 국제사회의 개발을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수단이죠. 당면한 중요한. 요 정도 하면은 이제 3장이 대충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틈틈이 일부러 공부하지 마시고 틈틈이 이제 교재를 천천히 읽으시다 보면 이제 많이 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요 4주차는 한 요 정도 해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6주차부터 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었었는데 이제 뭐 최근에 코로나 문제가 또 우리 저기 동아대학교에서 또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염려가 많이 돼서 추석 마치고 나서까지 6주차까지는 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그렇게 학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주차 이후에 7주차는 대면이 될지 그건 이제 좀 더 있다가 학교에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6주차부터 대면하려고 했는데 6주차까지 비대면으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계속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학교 홈 웹사이트나 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고 저도 이제 학교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질문이나 기타 또 문의사항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주저치 마시고 도어 시스템의 Q&A를 통해서 해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저하고 약속해서 같이 또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학기 참 여러 가지 마음도 저거 할 텐데 어 하여튼 유익하게 기억에 남게 시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시간 유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수고하셨습니다.